이혼 도장을 찍던 날, 이수지는 미니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했겠죠. 이혼 법정에 무슨 드레스냐고.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며 당하기만 했던 그 시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마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걸 입었고, 가장 높은 구두를 신었고, 눈물 한 방울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수진에게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자유였을까요? 9월의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법원 복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마른 풀과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 수진은 그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양쪽 문이 동시에 열리며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진이 몸을 돌리려는 찰나에 뒤통수로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햇살이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발이 바닥을 긁히는 감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손들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을 막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썩는 냄새, 기름때와 흙이 뒤섞인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 눈을 뜨자 머리 위에서 전구 하나가 희뿌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굵은 밧줄이 손목을 깊이 파고들어 이미 피부가 쓸려 있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산속 어딘가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남편이었습니다. 박철우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였습니다. 거기에 지장을 찍으라는 거였죠. 수진이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철우의 손이 날아와 뺨을 갈겼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고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수진은 뺨을 맞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 맺힌 입술로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고용하는데 돈 좀 썼나 봐. 근데 애들이 너무 약하다. 창고 안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조폭들도, 그 음습한 공기조차도, 묶인 손목, 찢어진 입술, 아무도 없는 산속 창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이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혼 도장을 찍은 그날 이 창고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배우자나 친구분과 함께 보고 계신가요? 혼자 듣고 계신지, 함께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듣고 계신다면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드리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혼 법정이 열리던 날, 서울 가정법원 앞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들어왔다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나갔습니다. 그 문을 빠져나오는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그 담담한 말입니다. 남편 박철우는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옆에 있던 여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시하듯 수진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철우가 씩 웃더니 천천히 다가왔고 수진의 발 앞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빈손으로 잘 꺼져라. 이제부터 몸이나 팔면서 살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도 있었고 다른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느낀 건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아주 깊고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 서늘함.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남편에게 발 앞에 침을 맞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철우의 뒤편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고 아무 표정도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우가 수진에게 침을 뱉는 그 순간에도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철우가 돌아서면서 그 남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남자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철우 뒤에 저 사람이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뗀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검은 승합차가 옆에 와 섰으니까요. 문이 열렸고 남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왼발을 뒤로 빼며 중심을 낮추려 했는데 한 박자 늦었습니다. 뒤통수에 충격이 왔고 귀에서 날카로운 울림이 터졌습니다. 발이 바닥을 긁혔습니다. 팔이 비틀렸습니다. 저항하려고 발을 버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차가운 손들이 사방에서 끌어당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수진은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밧줄이 깊이 파고들어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엔 녹슨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오래된 기름 자국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은 문틈의 가느다란 줄기 하나뿐이었고 거기서 오는 바람에서 소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조폭들이 수진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와 수진의 위아래를 훑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서는 차마 옮기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다시 찌르듯 올라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응하면 안 된다.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훈련된 감각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을 때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우였습니다. 법원에서 입고 있던 그 양복 그대로 손에는 서류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서류를 수진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위자료 포기각서야. 지장 찍어. 수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철우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가격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고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묶인 손으로는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볼이 타오르듯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내가 왜 5년 동안 너 같은 쓰레기 밑에서 참았는지 알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뺨을 때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창고 안에 퍼졌습니다. 철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아주 잠깐 뭔가 불편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두려움인지 당혹감인지 철우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질문이 창고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그는 손톱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툭툭 털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인 것처럼. 그러더니 조폭 중 한 명한테 눈짓을 보냈고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물통을 수진의 머리 위에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레스가 흠뻑 젖었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 골라 입었던 그 드레스가. 수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그대로 맞으면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목을 타고 가슴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묶인 손목의 상처에 물이 스며들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그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딱 한마디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 말은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싸우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마지막 한 가닥 실처럼 남아있던 기대가 그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철우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수진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갈비뼈 안쪽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갈비뼈가 저항했습니다. 미안. 죽어줘야 고맙지. 그 말이 창고 안에 울리고 사라지는 동안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전구, 희뿌연 빛, 그리고 천장 구석에 새까맣게 뭉친 먼지 덩어리들. 갈비뼈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수지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바보가 되어버리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바보짓이 되어버리니까요. 수진이 철우를 처음 만난 건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던 해였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숨을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수진은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고 상관들에게도 인정받는 대원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힘든 훈련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게 수진의 삶이었고 수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수진은 훈련 중이었고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며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을 수진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어머니는 꼭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묶인 밧줄이 다시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전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오는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를 수진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던 그때 병원 복도에서 철우를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우가 한 말이 수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병원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그냥 어머니 곁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빤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겠냐고 누구라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판단력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수진은 전역서를 냈습니다. 군복을 벗던 날 동기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부대를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목의 밧줄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매듭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수진은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종 자리에 철우는 없었습니다. 작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작전이냐 싶었지만 어머니 손을 잡고 있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조용히 멎던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놓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우가 있던 곳이 강남 어딘가의 도박장이었다는 걸 지인에게 우연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우의 핸드폰에서 그날 밤 문자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숨을 거두던 그 새벽, 남편은 도박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혼자 흘린 눈물이 지금 이 폐창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젖은 드레스가 차갑게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갈비뼈 안쪽에서는 숨을 깊이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렀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손이 거칠어도 언제나 따뜻했던 어머니. 수진이 군 입대 소식을 알렸을 때 말리지 않고 그냥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 수진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딸 하나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줬던 그 어머니를 수진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종 자리에 남편도 없었고 이제 이 창고 바닥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끼면서 수진은 손목을 묶은 밧줄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매듭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굵기를 가늠했습니다. 몇 번 묶였는지 손가락 끝으로 헤아렸습니다. 눈물은 흘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새로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철우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 특유의 무감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손등에는 지워지다 만 문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 남자에게서 담배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그 두 냄새의 조합이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창고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수진 앞에 의자를 끌어다 거꾸로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아무 말 없이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값을 매기듯이 물건을 고르듯이 그 시선이 얼굴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순간 지는 거니까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활자가 박혀 있었고 하단에는 낯선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섬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서류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신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수진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불편한 거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만 하면 돼. 말투는 놀랍도록 건조했습니다. 마치 물건의 배송 조건을 설명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친절하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건조함이 어떤 욕설보다 더 수진의 가슴 안쪽을 긁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은 예쁘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두목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창고 안에 울리는 동안 수진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무너지는 건 자신이니까요. 그때 철우가 창고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종이 박스를 발로 걷어차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내려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지원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이었습니다. 707부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받은 훈장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작전들, 동료들과 함께 버텼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 결혼하면서 철우에게 맡겼던 것들이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철우가 그것들을 발끝으로 툭툭 밀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 쪽으로. 이딴 거 필요 없잖아. 이제 그쪽 가면. 훈장 하나가 바닥을 굴러 쓰레기통 옆에 멈췄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707 부대 시절 그 훈장을 받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상관이 직접 달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수진 상사, 이 나라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 혼자서 오래 그 훈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 쓰레기통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차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분노로 타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 손에서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러움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사람이, 어머니를 지키려다 군복을 벗었던 사람이, 5년을 참고 버텼던 사람이 지금 폐창고 의자에 묶여 훈장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두목이 전화를 받으며 창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더니 철우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잠깐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둘이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철우가 혼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어딘가 지시를 받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철우가 수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동해. 한국까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윗분이 그렇게 하래. 윗분. 수진은 그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철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그 정장 차림의 남자. 그런데 철우의 지금 표정은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철우는 단순한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슬픔에서 아주 천천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로.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있는 훈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의 매듭을 더듬는 그 손가락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우가 나가고 조폭들도 밖으로 물러난 뒤 수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구가 여전히 희뿌옇게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창고 안의 찬 공기가 젖은 드레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고 손목의 밧줄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철우도 아니었고 그 두목도 아니었고 내일 새벽 항구도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는 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수진이 아직 이수진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엄마 딸이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 처음 배치받던 날 수진은 26이었습니다. 선발 과정부터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력 테스트, 심리 검사, 팀 적응 훈련, 그리고 마지막 생존 훈련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동기들이 수진 기수에서만 12명이었습니다. 수진은 남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보다 더 힘든 건 남고 나서였습니다. 정식 배치 이후 첫 번째 혹한기 훈련 때였습니다. 강원도 산중이었고 영하 20도가 넘는 밤이었습니다. 완전 군장에 야간 행군 30km. 출발한 지 10시간째 되던 무렵 수진의 발목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었습니다. 아니, 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그 특유의 짜릿하고 끔찍한 통증이 다리 전체로 번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하면 훈련에서 제외되고 훈련에서 제외되면 부대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목이 욱신거릴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수진은 이상하게도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 한마디가 영하 20도의 산중에서 수진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완주했습니다. 발목이 2배로 부어 있었지만 완주했습니다. 의무대에서 발목을 처치받으면서도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처치가 끝나고 혼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잠깐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딱 3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게 수진이 허락한 유일한 눈물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수진에게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동기 중에 박도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진과 같은 기수였고 훈련 내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등을 맡기는 사이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열을 이탈한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수진이 발목을 다쳤던 그 혹한기 훈련 때도 말없이 수진의 군장 일부를 자기 것에 묶어 함께 완주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작전 중에 떠났습니다. 임무 중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종류의 임무였고 그래서 도현이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에 와준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영정사진 앞에 놓인 꽃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도현이의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와 수진은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현이는 갔는데 나는 여기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두렵다고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 그 맹세를 혼자서 조용히 했습니다. 묶인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구가 흔들리고 있었고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현아. 수진은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보면 뭐라고 하겠냐. 그 자긍심을, 그 맹세를 박철우라는 인간이 5년에 걸쳐 조금씩 짓밟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시였습니다. 그 다음엔 모욕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신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사람을 이 남자는 그냥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고요했습니다. 차라리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은 손목의 밧줄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이번엔 매듭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아까보다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수진의 구두 굽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 신었던 그 구두. 가장 높은 구두. 그 구두 굽 안쪽에 수진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직접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납치될 것을 예상하고 넣어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707 시절부터 이어진 몸에 밴 습관. 언제 어디서든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그 오래된 훈련의 흔적. 초소형 칼날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발목도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두까지 손이 닿으려면 먼저 손목 밧줄이 어느 정도 풀려야 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매듭을 더듬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창고 밖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더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술을 꺼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나 707 이수진이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창고 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단단하게. 이제 지옥을 보여줄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밖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술판이 무르익는지 목소리들이 점점 느려지고 두꺼워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여전했지만 아까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들을 귀로 재면서 손목의 밧줄을 쉬지 않고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려왔습니다. 밧줄의 거친 섬유가 이미 벗겨진 살갗을 계속 긁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듭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면서 손가락의 각도를 바꿨습니다. 매듭을 위에서 누르는 대신 옆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707 시절 생존 훈련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묶인 상태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수십 번도 더 했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도 했었고 물속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손가락 끝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갈비뼈가 숨을 깊이 쉴 때마다 저항했습니다. 철우의 발길질이 제대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금이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너무 얕게 쉬면 어지러웠고 너무 깊이 쉬면 통증이 왔습니다. 수지는 그 중간 어딘가를 찾아가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순간 손가락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즉시 손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절한 척이었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고 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수진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갈비뼈가 항의했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문 쪽으로 향했고 문이 닫혔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찰 주기를 가늠해야 했습니다. 방금 들어왔다가 나갔으니 다음 순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판단하면 3명, 많으면 4명이었습니다. 교대로 돌고 있다면 20분에서 30분 간격일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통증을 느낄 여유도 없었고 두려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듭에만 집중했습니다. 매듭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매듭이 풀렸습니다. 한꺼번에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매듭 하나가 느슨해지자 그 옆 매듭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틀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벗겨진 살갗에 밧줄이 스치며 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수지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 번의 신음도. 손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실감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손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느렸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저림이 손가락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2번, 3번.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은 발목이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굽히는 순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통증이 옆구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짧게 숨을 3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혔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2번째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발목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제 구두였습니다. 수지는 오른쪽 구두를 벗었습니다. 굽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굽의 바닥 쪽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걸고 비틀었습니다. 처음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갈비뼈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굽의 안쪽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얇고 날카로운 칼날. 결혼 이후에도 수지는 이걸 늘 구두에 넣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707 시절부터 몸에 밴 그 습관.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이 수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고 손목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밖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가 달랐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발목에도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하나였고 문 옆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문 쪽으로 한 발짝 옮기려는데 갈비뼈가 다시 저항했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벽을 잡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수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눈을 떴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목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손가락 끝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문고리에서 손을 잠깐 떼어 창고 벽 한쪽 구석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피로 그렸습니다. 손목에서 흘러내린 피로. 아주 작은 문양이었습니다. 4개의 선이 교차하는 단순해 보이지만 707 내부에서만 통하는 조난 신호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그 문양을 수지는 벽에 천천히 새겼습니다. 누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찾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707 후배들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창고를 찾게 되면 반드시 알아볼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고 서늘한 밤 공기였습니다. 소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타고 있는 고기 냄새. 수지는 그 냄새들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불빛은 창고 오른쪽 약
2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낮추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구두를 한 짝 잃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옮겼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지만 바람 소리가 그것보다 컸습니다. 수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발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등지고 몸을 낮추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무들이 충분히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이었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렀습니다. 발소리가 수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빛이 수진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손전등이 다시 수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손전등 불빛이 수진의 얼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그 자세를 버티지 못하겠다고 신호를 보내왔지만 수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거 없네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숨을 내뱉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을 손으로 막고 최대한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갈비뼈가 저릿하게 풀렸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몸을 낮추고 움직였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짚어가며 조금씩 깊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의 낙엽이 발소리를 죽여줬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은 수진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중 야간 침투를 수십 번 했던 수진에게 어둠은 오히려 오래된 동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고 쪽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없어. 없다고. 고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발소리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술판이 뒤집히는 소리, 뭔가를 걷어차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사냥개였습니다. 목줄을 끌어당기는 쇠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챈 겁니다. 수지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몸을 낮춘 채 뛰었습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발바닥에 돌부리가 찔렸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갈비뼈에서 통증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냄새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드레스에서 손목의 피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냄새를 희석시키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산속에 계곡이 있다면 물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왼쪽 아래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으며 버텼지만 어둠 속에서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 아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사면을 두어 번 구르면서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고 무릎이 돌에 부딪혔습니다. 멈췄을 때
이마 위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대보니 피였습니다. 이마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갈비뼈는 이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수지는 잠깐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가로 번졌습니다. 한쪽 눈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수지는 드레스 자락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지혈이 먼저였습니다. 피냄새가 개를 더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계곡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물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습한 흙 냄새와 이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막혔습니다. 벼랑이었습니다. 발끝 바로 앞에서 땅이 사라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벼랑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려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했는데 그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퇴로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벼랑 끝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나무들 사이를 헤집으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개, 아니 3개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철우였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볼이 붉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어 수진에게 겨눴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총을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내려와. 이년아.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이 떨리는 사람이 총을 쥐고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수로 당길 수 있으니까요. 수지는 발끝이 벼랑 끝에 닿은 채로 섰습니다. 뒤로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앞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가를 다시 적셨습니다.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단 한 번. 수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가 떴습니다. 이마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무릎에 힘을 줬습니다. 갈비뼈 통증을 그냥 두었습니다.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아프다는 건 아직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철우가 그 웃음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총구를 든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짧고 낮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무 멜로디도 없는 특정한 박자와 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리였습니다. 707 내부에서만 통하는 신호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위치 확인 요청. 나 여기 있다. 응답하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철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손전등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을.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레이저 조준경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 점이 움직이더니 철우의 가슴팍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옆에 있던 조폭의 이마에 또 하나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조폭들이 그 빛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술렁거렸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저게 뭐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가슴에 붉은 점이 맺혀 있다는 걸.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늦었잖아.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교관님 기다리시게 할 거야? 어둠 속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수진에게만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움직일 때 나는 그 소리. 낙엽 하나 밟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 그 소리. 철우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소리가 왔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산 너머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나무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던 조폭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틀거렸습니다. 박철우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맺혀있던 붉은 점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지 총을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에 방탄복, 각자의 손에 들린 것들이 무엇인지 조폭들도 알아봤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내려온 인원은 6이었습니다. 6이 땅에 닿는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초 안에 창고 앞에 모여있던 조폭들은 전부 제압되었습니다. 소리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박철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로 돌아서 어둠 속으로 뛰어들려 했는데 세 걸음을 채 못 가서 멈췄습니다.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철우보다 머리 하나쯤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서자 철우의 다리가 저절로 멈췄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진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지였습니다. 수진이 707에 있던 마지막 해에 들어온 신임 대원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장애물 코스에서 3번을 넘어졌던 그 아이가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어둠 속에서 이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수진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수진의 상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마의 상처, 손목의 피, 갈비뼈를 감싸준 자세. 그걸 다 보고도 민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의 옆에 섰습니다. 그 옆에 서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철우는 그 와중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느니, 변호사를 부르겠다느니, 이게 무슨 짓이냐느니. 두려울 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졌고,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등은 곧았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느렸지만 그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철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팔 길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철우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당했던 것들을 수진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쪽에서, 얼마나 세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철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려 할 때마다 수진은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갈비뼈도 함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이 너무 강하게 와서 수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한쪽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을 올려다보는 그 얼굴에서 아까의 여유로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아마 살려달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아주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차가운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만 온 게 아닙니다, 교관님. 차들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철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3번 연속 당선된 법사위 소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수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이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달아나려는 것인지 변명을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바로 옆에 수진이 알아보는 얼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707전 대대장 윤준장이었습니다. 수진이 군복을 벗을 때까지 모셨던 상관이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진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눈빛. 윤준장이 그 국회의원을 바라봤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어땠는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반듯하던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속 흙바닥 위에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를 통해 진행해온 사업 자금 횡령, 반대파 인사들을 향한 협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된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조폭 조직을 동원했던 것들까지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졌고 낮아질수록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윤준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준장이 수진에게 걸어왔습니다. 수진의 이마 상처를, 손목의 피를, 한 손으로 갈비뼈를 감싸쥔 자세를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 상사.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시절 자신의 계급으로 불렸습니다. 이 상사, 이수진 상사. 빈손으로 꺼지라던 그 말도, 몸이나 팔라던 그 말도, 인신매매 계약서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훈장도, 그 모든 것들이 그 두 글자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인지 눈물인지 처음엔 수진 자신도 몰랐습니다. 손을 대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이미 굳어 있었고 볼을 타고 내려오는 건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철우가 수진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수진은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을 향해 쓸 눈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연민조차도 그냥 없었습니다. 수진이 윤준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윤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건 이혼 도장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 사망 선고입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소용돌이치다 가라앉았습니다. 철우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했을 때쯤엔 이미 수사관의 손이 그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건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떠나고 헬기 소리가 멀어지고 산속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하늘 동쪽 끝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이 조금 옅어지는 그 사이 어딘가의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구급 키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마 상처를 처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고 거즈를 붙이는 동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을 때도 갈비뼈 쪽을 확인할 때도 그냥 있었습니다. 아프냐고 묻는 민지의 말에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일이었고 손목 상처도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아래 어딘가에 오랫동안 없었던 무언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수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민지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흙 묻은 드레스를 손으로 한 번 털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털었습니다. 그냥 털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입었던 옷이고 오늘 내가 겪은 일이고 그럼에도 나는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그 동작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한쪽 구두는 창고 안 어딘가에 있었고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땅이 차가웠습니다. 낙엽 냄새와 흙 냄새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지금 이 순간을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윤준장이 수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윤준장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대답했습니다. 벽에 남긴 거 민지가 찾았어. 이혼 법정 다음 날 수색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에 찾은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창고 벽에 피로 새겼던
그 작은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윤 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상사가 전역할 때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고 맞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철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걸었습니다. 산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지와 나머지 대원들이 앞뒤로 에워쌌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의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소리가 수진의 발소리와 함께 낙엽 위에 섞였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오래전 훈련장에서 동기들과 함께 걸었던 그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소리,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소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2군데였습니다. 손목 상처는 6바늘이었습니다. 의사는 2달 안정을 권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납골 땅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5년 전 혼자 마련했던 곳이었습니다. 철우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납골 땅 앞에 섰을 때 수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뒹굴었던 그 훈장을 수사관들이 증거물과 함께 수거했다가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어머니 영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입대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50 초반이었으니 지금 수진보다도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말리지 않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어주던 그 웃음.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느꼈습니다. 괜찮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공간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것이. 수지는 훈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 이제 나답게 살게. 단 한마디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들을 테니까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말하기도 전에 알아들었던 어머니니까요. 수진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오래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따뜻할 리 없었는데 수진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수진은 한 번 더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 놓고 가는 게 맞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할 자리는 수진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 곁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군복을 벗었고, 어머니 때문에 버텼고, 어머니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맑은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잠깐 찡그렸다가 뜨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수진 상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익숙했습니다. 군 관계자였습니다. 네. 국방부입니다. 윤 준장님께서 연결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군복을 벗던 날, 부대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날. 그리고 지금 이 납골당 앞 햇살 아래 서 있는 이 순간.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파랬습니다. 수지는 그 하늘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갈비뼈가 조금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납골당에서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길을 수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건드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앞을 봤습니다. 5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707 이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아침에 입었던 드레스 차림 그대로 흙이 묻고 붕대가 감긴 채로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00을 써서 저에게 기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숫자만큼 내일 아침엔 배로 큰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늘 건강하세요.